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뢰 산업학과에서 의뢰를 주 과목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죽음 의뢰에 대한 일반적인 도입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이제 어떤 오류가 있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있는 것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걸 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행복한 고백의 프로그램의 취지를 쭉 보면서 얘기하는 건 이제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의뢰를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아니면 강의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과연 한국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의뢰를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뢰 속에 담겨 있는 죽음을 이해하면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뢰를 진행할 때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냐. 의뢰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많이 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죽음의 논리를 좀 찾아보면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결코 죽음하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웠던 민족인데 이게 갑자기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근대화되면서 죽음을 터부시하고 멀리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상, 뭐 이게 저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유교는 이제 저승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난 시간에. 근데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그 소통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소통하는 관념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최고 신분이었다고 얘기하는 양반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제사를 몇 번 정도 지냈을까요? 많이 지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4대 봉사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4분을 하면 기본적으로 8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시제라고 해서 계절마다 한 번씩 지내는 게 4번. 그 다음에 매월 초하루 보름에 상망으로 또 이제 지금 차례상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24번에다가 8번, 그 다음에 4번에서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행위들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했는데 죽음을 멀리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추모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삶을 찾아가고자 했던 노력들이 이제 의례에는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족인데 갑자기 이제 근대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죽음을 멀리해서 장례식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반대하고 화장터 들어온다고 반대하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을 좀 왜곡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계속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고자 했던 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 어떤 생각이었고 의례적으로 어떤 행위였는지를 살펴보자는데 이제 취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쭉 해서 오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죽음 의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상례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이게 이런 행위들이 그럴 거예요. 장례식장 가셔서 조문하실 때 당황스러우시잖아요. 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참고일 수도 있고 지인들이나 가까운 분들의 죽음을 맞았을 때 슬퍼하는 것만이 잘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의례 행위를 통해서 천천히 이별해가는 과정들을 이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죽음을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의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들을 좀 받기도 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이제 도입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관점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최근에 제가 다른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제가 강의를 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승사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요. 저승사자라고 하면 어떤 개념들이 떠오르시죠? 무섭죠. 복장이나 이 외모가. 복장이나 무섭고 죽음을 내가 죽을 것 같은. 네네.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왔나 그런 생각을. 네, 그런 생각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딱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러신 거예요. 검은색 도포를 입고
검은색 갓을 쓰고. 네. 아, 그러면 우리 전통 사회에서의 죽음은 검정 색깔이었을까? 색깔부터 먼저 따진다면? 그리고 저승사자의 모습이 그게 맞느냐? 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검정색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예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무슨 옷 입고 오죠? 하얀색. 소복 입은 귀신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죽음 색깔이 흰색이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국상이 나면 백립에 흰 옷을 입고 다 관복 같은 것들도 이렇게 했던 것처럼 흰색이 원래 죽음의 색깔이었는데 일제강점기 이후에 서구화가 진행이 되고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 죽음의 색깔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제 검정색이 구체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사회에.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승사자의 모습이 언제 만들어졌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겠죠. 옛날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이제 왜 이 얘기를 꺼내드리냐면, 우리가 얼마나 현상을 잘못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죽음을 이렇게 이렇게 오해했나라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실제로 저승사자의 모양, 그 갓을 쓰고 검정색 도포를 입은 모양이 현상화되어서 나타난 건 1977년도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전설의 고향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승사자의 모양이 등장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료들을 보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화에 나와 있는 저승사자의 모양은 사자가 관청에서 파견되는 사신 같은 개념이잖아요. 직책이잖아요. 그래서 다 무관복을 입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텔레비전에서 나온 게 이제, 그때 전설의 고향 PD하던 최상식 선생님께서 뭐랄까 하다가 죽음의 색깔이 검정색이었고, 그래서 대비되는 하얀색으로 이제 분장을 시키고, 갓을 씌워서, 이제 고정을 시켜서 전설의 고향에 내보내고 나니까, 77년도 이후로 본 모든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이제 생각하면서는 이제 저희가 다음 세대에게 얘기했던 저승사자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부터 저승사자가 이런 모양으로 있었던 걸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좀 전에 죽음의 색깔이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뀐 것도 문제였지만 그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도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죽음 의례는 어떤 형식일까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의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인의 생사관하고 좀 관련이 있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이게 좀 너무 확 선생님들한테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의례랑 똑같아요. 죽었을 때 의례가, 돌아가셨을 때 의례가.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얘기하시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죠? 울죠. 애가 하는 건 그렇고. 애는 울고, 그리고 나머지는 탯줄 자르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목욕을 시키고 엄마 품에 안기겠죠. 네, 그리고.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알리죠. 네, 알리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 나왔는데요. 어떤 행위냐면, 그러니까 뭐 아이가 울고 이런 거를 떠나서 씻기고, 젖 물리고, 먹인다 그랬죠. 네.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안 하셨는데, 옷을 입혀요. 베네 쪽으로 얘기를 입히죠. 근데 이 행위가요, 돌아가셔도 똑같이 해요, 순서대로. 그러네. 그죠? 제일 처음에 목욕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반 앞에서 쌀 물려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옷을 입히죠.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나서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제사를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위만을 했는데요. 네. 제사 의례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1년마다 한 번씩 하죠. 네. 어느 날 해요? 돌아가실 전날. 돌아가실 전날. 살아계신 네. 날. 살아가신 날. 근데 그거는 이제 제사 시간하고 관련된 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1년에 한 번씩. 생일이랑 뭐가 달라요? 생일은 태어난 날이 그거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탄생이라는 개념을 딱 집어넣어서 이건 출생일이고 이것은
돌아가신 날이라는 거지만 주기성으로 본다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에 반복되는 거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저승이 있다면 돌아가시면 저승에 난 거 아닌가요? 이승에선 끝이지만 저승에선 나신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의뢰는 지금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들을 꺼려할 필요도 없고 그 돌아가신 분을 추모해서 1년마다 지내는 것도 사실은 생일상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저승에 나신 거니까. 네? 저승에 나신 거니까 예. 그것을 축하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더 좋은 삶 아니면 더 편안한 삶을 이루게끔 한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제 구원하는 거고 이렇게 만나서 소통한다는 거고 이해하면 우리가 굉장히 쉬운데 이걸 딱 단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난 살아있기 때문에 죽으면 싫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돌아가셨을 때 하는 행위들이 다 싫은 거고 제사의 행위도 다 싫은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관념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죽음을 멀리 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부터 이제 행복한 고백이 이제 선생님한테 뭘까라는 얘기를 잠깐 한마디씩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다 의견을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선생님. 지금도 행복해. 네, 항상 그냥 뭐라 그럴까. 애들도 그렇고 네네. 또 우리 손주들도 그렇고 어쨌든 제일 행복했을 때 우리 손주 낳았을 때. 손주가 있으세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선생님은?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네. 우리 부모 세대와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 그리고 네. 우리 자녀들의 그 관계가 네네. 서로를 생각하면서 네네. 사랑하면서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 그 끈을 놓지 않고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면서 기억하는 거 그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다 그 행복에 대한 기준이 저잖아요. 네. 자기가 행복한 거고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면서 이제 들었던 거는 고백, 이제 되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고백은 뭘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 그때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으로 되돌아가자. 학자고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부했던 것들의 근본이 뭔지를 밝혀주고 그래서 오류를 바로 잡아서 한국인의 죽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다라 그러면 제 분야에서는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하나가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제가 느끼고 뭐 밤새고 뭐 이러면서 글을 읽고 정리하고 이럴 때 느끼는 건 이걸 통해서 단절되어 있던 문화적 현상이라든가 왜곡되어 있던 문화들이 바로 조금씩 잡혀지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면서 다음 세대들은 우리와 또 다른 좀 더 건전한 한국인으로 자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건전해진다면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좀 싫어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죽음이 우리에게 점점 멀어질수록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예전처럼 옛날에 어른들이 했던 것처럼 죽음하고 더 가까이 와닿고 죽음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되면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좀 더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죽음 의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죽음 의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대한 얘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장례라는 용어로 거의 일반적으로 쓰고 있지만 전통 사회에는 상례의 범주로 다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례라고 얘기하는 것의 이제 기본적인 뜻이 울복자에다가 이를 망자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상이 잊어버려서 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려서 울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냐라고 하면 그게 3년 동안 우는 겁니다. 그 기간으로 따진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29개월 정도 되는 건데 그걸 이제 횟수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3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례적 행위를 할 때 이제 3이라는 숫자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유교의례, 뭐 불교의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의례적으로 3이라는 숫자는 그 상징 체계에서 무한대적 의미를 많이 갖습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숫자를 제사 지내실 때 숫자를 3번 드리잖아요. 3헌 한다고 얘기하죠. 그 3이라는 숫자가 갖는 건 세잔이 아니라 무한대로 계속 드리는데 그걸 계속 술만 드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의례적으로 축약했을 때 숫자상으로 3이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지붕에 올라가서 복하죠. 초혼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몇 번 부를까요? 3번 부릅니다. 3번. 그리고 3년상이라는 것도 이 상내 고인을 추모하고 있는 상내 이 기간이 영원히 계속 된다라는 관념 때문에 이제 3이라는 숫자를 차용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의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쉬워지세요. 네. 그런 상징들을 좀 몇 개 알고 가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례가 이제 진행이 되면 먼저 돌아가셔야죠. 죽음을 인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숨이 딱 끊어지면 이제 바로 의례가 진행이 되는데 이 상례 단계는 총 19단계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죠. 단계별로.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제 3개월 동안까지 진행이 되고 3개월 이후 그러니까 매장 행위가 있고 나서 이제 제사를 몇 번 지내고 나서 근접화해서 지내는 제사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거나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텀이 좀 길어지고 맨 마지막에 길제라는 제사를 끝으로 해서 상례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기제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기제사.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들이 숨어 있어서 19단계라 그러면 굉장히 많다, 타이트하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옛날 어른들이 행위를 할 때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고인의 상태가 변화되고 움직일 때마다 진행하면서 이제 이러한 행위를 해라 하고 그걸 이제 붙인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의례 절차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이제 19단계이고, 실제로 날짜로 따진다 그러면 한 87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3년상이라고 29개월 동안 하는 게 날짜로 따지면 한 870일 정도 되고, 세부적인 절차로 따진다 그러면 행위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한 239개 정도 됩니다. 19개 단계이지만 거기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면 239개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네. 절차도 길고. 이 절차가 길고 복잡한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쉽고 짧고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전통사회는 그분의 죽음을 서서히 애도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역량들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사회가 마을 공동체나 아니면 기존 사회들이 타격을 입는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아주 오랜 기간 추모하고 애도하고 하는 과정들을 겪는 거죠. 지금처럼 3일장 딱 해가지고 끝나는 그런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죽음 의례의 진행을 이렇게 여쭤보면요. 3일장을 진행하시잖아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시간을 따지면 몇 시간 정도 할까요? 36시간? 아니, 3일장이기 때문에 72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36시간이 안 걸립니다. 돌아가신 날 저녁 때, 그 다음에 그 다음날 2일차 24시간, 다음날 새벽에 발인. 맞아.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뭐 36시간 내외로 해서 끝이 나는, 의례가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를 낳아주고 내 생명의 근원이라 생각하는 부모님과 이별하는데 36시간이면 충분할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례가 굉장히 조밀하고 뭐 치밀한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 현대 한국인들에게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계속 잉태시킬 수밖에 없는 건 충분하게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사회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완전히 이제 천천히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충분히 유족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했다는 면에서는 의례적으로 이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축소되는 경향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죽음이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적 교리에 따르면 혼과 백의 분리입니다. 혼과 백이 분리되면 죽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누구의 영향이냐고 생각했냐면 옛날 어른들은 혼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신과 혼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육신은 그냥 기능적인 역할만 하고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거나 말을 하는 거나 행위는 이 안에 있는 혼이 같이 있으면서 역할들을 해줬던 건데, 혼이 그 역할을 안 하고 몸에서 빠져나가. 그러면 육신은 아무런 기능들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고 그 안에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빠져나가면 하드웨어는 전원 꺼지고 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육신의 역할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영혼이고 그 혼이 들어갔을 때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혼이 빠져나왔을 때 죽음이 딱 현상에 닥치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운다, 뭐 부고를 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오면 뭐부터 하죠? 인공호흡 하죠. 네. 왜 해요? 살리려고. 그렇죠. 살리려고. 근데 지금 어른이 돌아가셨어. 근데 우는 게 먼저일까요? 뭐부터 해야 되죠? 살리는 게 먼저인 거예요. 왜 어떻게 살려? 죽음이 어떻게 왔죠? 혼과 백이 분리되면 죽음이 왔는데, 지금 돌아가신 걸 확인하는 순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럼 혼을 갖다 놔야지. 그러면 혼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이 어디 있어요? 모르잖아. 그래서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요. 어디죠? 지붕에.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불 부르면 와요? 돌아가신 분이 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런 거니까 옛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와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인간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는 기능이 두 가지예요. 시각, 청각.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고인의 속적상, 피부와 가장 맞닿아 있었던 옷을 가지고 올라가서 북쪽에다 대고 복복복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혹시 영혼이 가다가 자기가 입었던 옷,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에다 놔둔다? 살리겠다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붕에 놔두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민속학을 전공을 했는데 민속이 유교 의례를 잘못 해석해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예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초원했던 옷을 복의라고 해요. 이 복의는 혼백을 만들지도 말고 입관할 때 넣지도 말고 별도로 보관해서 언제까지 가져가냐면 120년 동안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4대 봉사를 하죠. 4대 봉사를 하잖아요, 제사가. 4대 봉사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5대 손이 올라왔을 때 이제 4대 조께서는 채천한다 그래서 그 신주를 땅에 묻어요. 채천이라는 행위인데, 이 채천할 때 이 복의로 쌓여요. 그런 거니까 이 혼을 불렀던 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발상, 상이 났음을 표한다고 해서 지붕 위에 던져놓거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 민속적인 관점이고, 유교 의례는 이제 그런 행위들은 없고요. 근데 그 옷을 그대로 갖고 내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인에게 덮습니다. 왜냐하면 혼이 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놔서 살아나셔야 되는 거다. 인공호흡 하듯이. 그래서 살아나기를 기다렸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돌아가신 걸로 간주해서 그때부터 의례가 시작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전통사회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과학적이고 우리가 현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통사회에서는 우리 선조들 나름대로의 모든 관점을 가지고
그러한 노력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살아나게 기다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초종이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초종이라는 범주 안에 여러 개의 의례적 행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초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맥락으로 이제 의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초혼하고 난 다음에 살아나시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행위를 하냐면 정하는 거죠. 네가 상주하고 주부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상례 전체를 주관할 호상이라는 사람을 정해요. 호상. 얼마 전에 이제 그 웹툰에도 나왔고 영화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호상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상의 질을 가지고 좋은 상이라 그래서 호상, 악상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제 뭐 유교의례를 공부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전통 사회에서 호상과 악상이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 부모님이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제 부모님이 200살까지 사시고 돌아가신다 그래서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상은 무조건 다 슬프고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3자 입장에서 자꾸 호상이나 악상이 이렇게 붙이고 상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사회가 지금 근대화 이후로 현대화되는 우리 사회가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전통 사회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 호상을 보호할 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간호사 할 때 호자가 한문으로 보호할 호자거든요. 그래서 상주나 유족이 슬퍼하는 것들을 말로 인해서 위로해주고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호상이 등장하면 이제 격식을 갖춰진 의례이니까 이것이 아마도 근데 이후로 와전이 되면서 상을 성격하는 개념으로 이제 호상, 악상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번 강의를 듣거나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는 상을 얘기할 때 위로한답시고 호상인데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죠. 아주 안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시면 네네.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점은 아닌 거죠. 오늘 네네. 그죠. 그렇게 상을 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좀 이제 이해가 좀 쉬우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호상이 정해지고 나면 이제 상례를 잘 아시는 분이고 그 사람들이 다 주관을 하죠. 왜냐하면 상주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울고 슬퍼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할아버지 한 명이 돌아가셔서 이제 뭐 승중에서 상주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복을 입는 복인이라고 하면 죄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관념들이 남아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추모하고 슬퍼하는 것만 있고 나머지 그러면 준비하는 것들은 누가 하느냐? 그게 이제 매니저 역할로서 호상이라는 직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이 사람 지금 부고를 낼 때도 현대인들은 본인의 부고를 내기도 하잖아요. 본인이 뭐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는데 원래는 다 호상 명의로 나가게 되죠. 본인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통 사회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죽음 의례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관을 준비합니다. 지관. 그래서 이제 민속에서 이제 등장하기도 하는데 관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서에서 보면 이것은 미리 살아있을 때 수의 준비하는 것처럼 관을 미리 준비해 놓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이제 점검을 하고 있다가 바로 관을 쓴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진행되는 것이 습이라는 절차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제 장례식장이나 장례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을 때 염습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염한다고. 근데 염이 뭔지 아세요? 화장하는 것도? 뭐 목욕시키고 네네네. 닦이고 뭐 입에 뭐 드리고 뭐 그런 거 뭐 지금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다 일제강점기 때 왜곡된 겁니다. 어머.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현장에 계신 종사자분들도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염습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습이라는 절차가 먼저 있고 염이라는 절차가 나중에 있어서 염이라는 절차는 다시 구분이 되는데 작게 염하는 소렴, 크게 염하는 대렴 이렇게 나뉘어요. 이제 옷을 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습이라는 절차는 어떤 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는 행위 있었다 그러고 본인이 돌아가시자마자 씻기고 밥 먹이 뭐 쌀 물리고 반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옷 입히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절차가 염입니다. 아니 습입니다. 이 절차를 습이라고 해요. 고인에 대한 최초의 의례적 행위. 그래서 이 습의 절차에서 목욕 시키고 반합하고 그다음에 옷 입히고 이때 입히는 옷이 스의가 아니라 원래는 스부입니다. 스부이 예서에서 나올 때는. 그리고 이게 이제 스의로 바뀌는 건 일제 강점기에 영향이 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절차가 언제 일어나냐면 당일날 일어납니다. 당일날 돌아가신 날 아까 초혼했죠. 그리고 상주랑 다 정하잖아요. 호상이랑 정하고 관제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고인에게 씻기고 그다음에 뭐 반합하고 옷 입히고 하는 행위까지를 다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소렴을 합니다. 소렴을 하는데 소렴이라는 행위는 지금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이 염이라는 행위는 옷을 더해서 싸는 거예요. 옷을 더해서. 지금하고는 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왜 옷을 더해서 싸냐 하면 앞으로 매장할 때까지 기간이 달라요. 신분에 따라 다른데 일반 사대부들, 관직에 나가 있는 사대분들은 3개월 이후에 나가요. 발인을 해. 왕은 5개월, 천자는 9개월입니다. 그리고 관직에 나가지 않은 유학자들은 6월장이라 해서 달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두 달 정도는 계속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고인을 모시고 이제 상회에다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관에다 입관해서 이제 모시고 나면 다시 열어볼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 갈 때 어떤 행위가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회에다 모시고 계속 가니까 흔들리죠. 그래서 고인에게 훼손이 되거나 유해가 가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옷을 더해서 묶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그걸 염이라고 해요. 근데 소렴은 예서에 천자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공통되게 19벌을 쓰라고 해요. 왜 19벌이냐면 이게 숫자랑 관련이 있는데 땅을 상징하는 숫자가 유수라고 그래서 짝수를 얘기해요. 2, 4, 6, 8, 10. 하늘을 양을 나타내는 숫자는 홀수, 기수이고 이 숫자는 1, 3, 5, 7, 9죠. 각각의 끝수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19이라는 숫자로 고인을 사서 천지 안에 존재한다는 개념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벌을 입히는 게 아니고 넣고 싸는 거예요. 넣고 싸고 거기에다가 이제 요 이불로 감싸고 거기다가 매질을 하죠. 끈을 해가지고 묶죠. 그래서 12매듭으로 묶고 소렴 때는 그러고 나서 소렴이 끝나고 나면 대렴 때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좀 19벌을 썼으니까 달라지는 게 신분에 따라서 이제 사대부 30벌, 50벌, 100벌의 옷까지 더해서 묶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혹시 지금 관 말고 옛날에 출토되는 관들 있잖아요. 이장한다 그래서 나올 때 보면 관들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신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옷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옷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옷의 명칭이 수입니다. 입히는 옷이 아니라 지인들이 주는 거예요. 저승 갈 때 이제 이 옷들을 가져가라고 얘기해서 자기들이 이제 보태주고 자기가 남아 입었던 옷들 중에 하고 그다음에 지인들이 주는 옷들을 해서 이걸로 해서 이제 옷들을 감싸가지고 크게 묶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을 쭉 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고 나시면 우리가 염습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요. 1960년대 후반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의례가 진행되는 과정에 일제강점기까지는 습염이라고 해요. 습과 염이라는 명칭으로 쓰다가
갑자기 60년대 후반에 넘어가면서 염습으로 용어를 바꿔버려요. 법정 용어를. 그래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염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염이고 뭐가 습인지도 모르고 제도화가 일어나고 나니까 지금 선생님들 잘못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에 근무하거나 연구했던 학자들이나 아니면 법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공부가 안 돼 있던 거죠. 근데 그 용어 한번 잘못 쓰므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왜곡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더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수의도 일제강점기 때 삼배를 쓰면서 삼배 수의를 입히는 거지 실제로는 가장 좋은 옷 비단으로 해서 그래서 출도복식을 보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관복이 많이 나와요. 관복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수장군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옷이냐면 여자분들 도포랑 똑같은 옷인데 결혼식 때 패백 때 입으신 옷 있죠? 네. 그 옷이에요. 그게 여자분들 외출복이에요. 외출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옷들이 화려하잖아요. 예. 그 옷들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복식을 연구하실 때 보면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절대 죽음이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터부시되고 멀리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 그 다음에 당신이 가장 좋은 기억들, 이렇게 보내드리고자 했던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일차에 소렴을 하고 3일차에 대렴을 하는 거죠. 여기 절차까지가 기본적으로 고인한테 하는 행위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왜곡이 일어나냐면 일본이 1934년도에 의뢰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왜 만드냐? 이때가 이제 대동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물자 부족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시물자 동원을 해야 되는데 조선을 식민지화해서 쓰고 있는데 3년 동안 의뢰를 치는데요. 그리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잔치입니다. 돌아가셨다는 걸 잔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해요. 예전에 그러지 않으세요? 기억이? 네, 맞아요. 어느 집에 상 나면 모든 가재 도구들이 다 상가집으로 가죠.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침에 밥 먹고 점심, 그러니까 추모하면서 그런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험치를 이제는 살릴 수 없으니까. 경험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 건데 그게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의뢰준칙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뭘 하냐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습, 목욕시키는 거. 목욕시키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소렴, 옷 입히는 거. 대렴, 입관하는 걸 바꿔버려요. 34년대. 근데 이 논리가 지금까지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죠. 지금 장례지도사 하시는 분들 일부 이제 그런 관념들을 교육을 계속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논의가 아니라 변화된 거를 가지고 전통이라고 얘기해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에다가 이제 고인을 모셔놓고 나면 앞으로 얼마를 보관해요? 아까 얘기했죠. 3개월 정도 이제 사대부 양반이라면 3개월 뒤에 발인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어디다 보관할까요? 어디다 모셔야 돼요? 그게 궁금하네, 진짜. 네. 어디다 모셔요? 그게 혹시 시골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는데 빈이라고 해서 외빈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다음은 광이나 아니면 토담에 관을 놓고 흙이나 아니면 이불 같은 걸로 감싸놓는 행위가 있어요. 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관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면 그 빈이 어디에 있냐면 방에 있어요. 자기 생활 거주 공간 내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땅을 파고 얘네는 바닥 난방이 아니니까 땅을 파고 흙벽돌을 쌓아서 고인을 모셔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이제 열고 개빈하고 3개월 만에 모시고 나가는데 우리는 바닥 난방이잖아요. 온돌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 안에다 못 만들죠. 못 만들죠. 그래서 외빈으로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혹시 강원도 분은 아실지 모르는데 토롱이라고 하기도 해요. 토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외빈의 형태가 이제 그래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빈을 따로 만들고 그 빈이 있는 장소라고 해서 빈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시면 지금 장례식장 가시면 빈소 그러잖아요. 네. 빈은 없는 빈소인 거예요, 우리는. 그 고인을 모셔놓은 행위가 빈이고
그걸 빈이라고 하고 그 모신 장소를 빈소라고 해서 고인에게 예를 취하는데 이게 지금 죽음의 공간, 그러니까 이게 고인을 모시는 공간하고 의례 공간을 분리하다 보니까 외빈이 되는 거고 빈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렇지.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 가시면은 그냥 사진, 영정사진이나 아니면 물표 놓고 이러고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의례적 행위들을 들어와서 우리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왜곡이 좀 있었던 거고 이것이 다시 현대화되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안치실을 모셔놓고 안치실에다가 고인은 지금 현재는 모셔놓고 빈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공에다 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다른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다시 돌아가면 초혼해서 복의를 왔다고 했잖아요. 그 복의하고 혼백상자라는 걸 만들어요. 혼백이 의지하는, 혼이 의지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서 그 두 개를 의자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제사를 앞으로의 의례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이 행위들이 기본적으로 유교 의례의 기본적 맥락으로 계속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영좌라는 거고 이게 빈소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인의 입장으로 보면. 그리고 나서 고인에 대한 의례가 진행이 되고 나면 뭘 하죠? 성복을 하는 겁니다. 성복.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복. 그래서 그 성복은 5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오복제도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근친 관계에 따라서 3년복을 입거나 1년복을 입거나 아니면 뭐 9개월복, 5개월복, 3개월복 해서 이게 경중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나하고의 친근 관계에 따라서 4촌이고 8촌이고 이런 행위에 따라서 그 나하고 영향을 줬던 영향을 주고받았던 기간들에 따라서 그 기간만큼을 달리 있는 거죠. 그것도 보면 적어도 한 계절만큼은 슬퍼하자 하기 때문에 3개월이에요. 그리고 3년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맥락에 숨어 있냐면 윤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중에 반복 주기로 봤을 때 가장 긴 주기가 윤달이에요. 윤달이 언제마다 오냐 하면 그게 지금 19년 7윤법이라 그래서 19년 동안 7번의 윤달을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일정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가장 짧게 들어오는 게 29개월 만에 들어오고 가장 길게 들어오는 게 36개월 만에 들어와요. 윤달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짧은 기간을 택해서 복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상주는 적어도 내가 의례적으로 행위를 할 때 가장 길게 한 주기만큼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복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맥락들이 숨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성복을 하면서 조문을 받다가 3개월째 되고 나면 이제 받인을 해서 고인을 모시고 나가는 거죠. 네. 아까 빈을 이제 열어서 그리고서 모시고 나갈 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과백이 분리되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아마도 혼을 모시는 영역, 그다음에 육신을 모시는 상여가 나가는 거고 그리고 상주는 아무것도 슬퍼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 행위도 못해요. 그래서 맨 뒤에 뒷줄에 상복 입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 행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땅에다가 고인은 이제 매장이 기본의 형태니까 땅에다 모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되돌아와서 봉분이 쌓여진 걸 보진 않아요. 그래서 땅에다 매장을 할 때 뭘 하냐면 신주를 그때 만들어요. 신주를. 신주의 분면에 누구누구 신이라고 쓰는 건 육신이 땅에 묻어서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혼과 백의 기운이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의지처를 만들기 위해서 신주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장례식장 가면 신주부터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의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가슴 아픈 게 죽음을 너무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3년상 내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드리고 계속 그런 행위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게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으면 갔는데 지금은 너무 빨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되돌아와서 이제 우제를 지내고 3번의 우제를 지내고 졸곡이라는 제사, 부제, 그다음 1주기 소상, 2주기 대상, 담제, 길제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기제사가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례 전반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신데 당시 사람들, 내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추모하는 관념으로 본다 그러면 그걸 긴 시간이라고 보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뭐 당연시하고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의뢰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사회에 그걸 복원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내 부모님과의 이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이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죽음 의례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다른 시각에서 죽음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누군가의 죽음을 접하는 의례를 행할 때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생각하셔서 조금 더 차근차근 유족들을 위로하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조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이게 뭐 좋지 않은 재미도 없는 강의를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니까. 네. 혹시 기회가 된다 그러면 다시 뭐 의뢰를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